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디입니다. 오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2편, 정대리 권사원 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6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대신 팔아줄 사람을 찾는다. 그래도 믿을 사람은 가족뿐이다. 여동생에게 전화를 한다. 정대리는 여동생을 정짱이라 부른다. 스스로 자기가 울산 얼짱이라고 하고 다녀서 생긴 별명이다. 먹고? 어이 정짱, 먹고라니 전화 받아야지. 여보세요? 라는 말 모르나? 왜 전화했는데? 나 차 좀 팔아도. 차? 네 차? 그 BMW? 어, 왜?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나 수술비 없어서 차 팔아야 한다. 여동생이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묻는다. 모아둔 돈 없나? 없다. 이것저것 사고 결혼하면서 돈 다 썼지. 언니는 없나? 없지, 당연히. 내가 옛날부터 돈 좀 아껴 써라 했나, 안 했나? 아, 됐고. 집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차키 갖고 가서 좀 팔아도 딜러 연락처 줄 테니까. 알았다. 내 통장 번호 보내줄게. 그리고 딜러가 깎을락 하면 절대 안 된다 해라. 네 그런 거 잘하지? 막 우기는 거. 뭐라카노? 나처럼 수줍음 많은 여자한테. 나 농담할 기분 아니다. 지금. 근데 왜 웃는데? 네가 그동안 만난 여자들이나 드셌지. 난 아니다. 끄지라. 그 얘기가 왜 나오는데 유부남한테. 그리고 내 여자친구들이 네보다는 100배는 낫다. 자꾸 헛소리하면 네가 군대에서 먹던 건빵 주둥이에 500개 확 밀어 넣어뿐다. 부탁하는 주제에 말이 많노. 고맙다 캐라. 팔거나 그런 소리 해라. 팔면 나 좀 떼주는 기가? 나 지금 병원비 없어서 차 파는데 그게 할 소리냐?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나? 알았다, 알았다. 나 지금 나가야 한다. 집 비밀번호 다 대라. 알았다. 끊는다. 엄마한테는 차 파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송 과장이 병문안을 온다고 한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본다. 처참했던 몰골에도 살이 살짝 올라 있다. 예전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봐줄 만하다. 눈곱도 떼고 면도도 한다. 송 과장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 누워있다가 팔로 몸을 받쳐 일으켜 세운다. 팔에 힘이 예전만큼 들어가지 않는다. 정대리, 송 과장님,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날 뻔했네. 아, 네. 그래도 저는 이 정도로 괜찮습니다. 와이프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요. 아직도? 심각했구나. 네, 와이프는 뇌수술만 2번 했어요. 아, 괜찮아진 거 맞아? 네, 이제는 사람 대충 알아봐요. 회복 중이라고 하니 다행인데 의사 선생님이 죽지 않은 게 다행이래요. 킥보드가 참 위험하네. 속도가 빠른 것 같긴 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천천히 갈 걸 그랬어요. 그렇구나. 참, 여기 정대리가 좋아하는 자동차 잡지야. 심심할 때 보라고.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송 과장은 병실을 둘러보며 묻는다. 식사는 할 만해? 사내 식당이랑 메뉴는 비슷해요. 근데 간이 약해서 맛이 좀 심심하네요. 여기서 지내는 건 어때? 답답하긴 한데요. 진짜 답답한 건 수술비예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보험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 나왔는데? 지금까지 3천만 원이래요. 3천? 네. 병원비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야? 차 팔려고요. 제 분신 같은 차를 내놨어요, 이미. 속상하겠다. 차를 팔아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좀 타던 거라. 그럼 태어나면 이사를 해. 더 싼 곳으로.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 힘들게 구한 집이고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서. 병원비도 없다면서 퇴원하고도 치료받으려면 병원비가 계속 들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네요.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 주스 좀 드실래요? 오렌지 주스, 망고, 사과 주스 있어요. 오렌지. 정대리는 뚜껑에 붙은 비닐을 손톱으로 깐다. 비닐에 절취선이 없었으면 도저히 못 열었을 것 같다. 뻥 소리가 나면서 열린다. 정대리, 출근을 못하면 병가를 내야 할 텐데, 그럼 월급이 100%다 안 들어올 거야.
뭐 어떻게든 되겠죠. 돈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정대리가 좋은 차 타고 쇼핑하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음, 욜로처럼 사는 거요? 욜로. 나도 욜로 라이프를 좋아하지만 욜로가 반드시 돈을 많이 써야 욜로인지는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봐. 돈을 써야 욜로 라이프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통장을 다 털어가면서 쓰는 게 과연 욜로일까? 제 친구들도 다 이 정도 쓰는데 저만 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욜로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남들한테 꿀리기 싫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싫었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것도 싫고. 무슨 얘기야? 정대리는 울산에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다. 아버지가 서울로 발령이 나자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왔고 정대리는 의도치 않게 강남 8학군에 배정이 되었다. 전국에서 평균 소득 수준이 꽤 높다는 울산에서 나름 중산층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사를 오고 나서 적지 않은 문화적 충격을 느꼈다. 당시 TV에서도 보기 힘들던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가는 슈퍼카가 동네를 흔하게 돌아다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반 친구들은 정치인, 외교관, 변호사, 의사, 기업가 자녀들의 절반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고위 공무원,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자녀들이었다. 울산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반을 리드하고 반장을 하고 교우 관계의 중심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아니었다. 8학군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다. 고1 입학식 때 보니 대부분 노스페이스를 입고 있었다. 나도 노스페이스를 입고 싶었지만 금세 날이 따뜻해져 무난히 지나갔다. 반에서 유일하게 타지에서 왔고 사투리를 썼지만 무시하거나 텃세를 부리는 친구들은 없었다. 학교에 적응을 하고 친한 친구들도 생겼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 대충 부잣집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딱히 티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다시 겨울이 다가오자 나는 엄마에게 노스페이스를 사달라고 졸랐다. 친구들에게 패딩 때문에 무시당하기 싫었다.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열등감이 생겼다. 엄마, 나도 노스페이스. 뭐, 그게 뭔데? 노스페이스 잠바. 네 잠바 몇 개 있잖아. 여기 애들은 겨울에 다 그거 입는다. 그냥 아무거나 입어라. 그거 안 입으면 친구들이 안 껴준다. 진짜다. 어디서 파는 건데? 백화점. 백화점. 비싼 기가. 나야 모르지. 한번 가봐야지. 어머니는 한숨을 쉰다. 그래, 한번 가보자. 엄마, 여기서 백화점 갈 때는 좀 차려 입어야 하는 거 알지? 와, 누가 볼까 그러나? 아니, 백화점은 좀 그렇다, 아이가. 그렇게 어머니와 백화점을 갔다. 노스페이스 매장에 도착했다. 엄마, 이거 그냥 까만색이네. 이게 뭐 이쁘다고? 이 로고가 중요하다. 다 로고 값이네, 이거. 직원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권유했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패딩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가볍고 따뜻하다. 처음 옷을 입었을 때 그 따스함이 아직도 기억난다. 흰색 로고가 눈에 딱 들어왔다. 어떤 너 엄마? 뭐 잠바가 극이지 그. 억수로 따시다. 엄마, 와, 죽이네. 얼만데? 종업원이 말했다. 50만 원입니다. 에? 50만 원이요? 네. 와, 비싸네. 엄마, 다 이 정도 한다. 요즘은 브랜드 없는 것도 2, 30만 원은 한다. 네가 50만 원 벌어봐라. 50만 원이 작은 돈인 줄 아나? 엄마가 이거 사주면 나 이번 겨울엔 이것만 입을 끼다. 알았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 사랑합니다. 엄마. 치아라, 징그럽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오고 기온은 영하로 내려갔다. 반 친구들이 한두 명씩 패딩을 교복 위에 걸치고 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필살기 노스페이스 패딩을 꺼내 입을 순간이 왔다. 입고 북극에 가도 될 만큼 따뜻한 노스페이스. 무려 50만 원짜리 가방을 매다가 혹시 잘못 걸려서 실밥이 터질까 조심스럽게 가방을 맸다. 등굣길에 가장 친한 친구가 앞에 가는 것이 보였다. 체크무늬 패딩을 입고 있었다. 처음 보는 패딩이었다. 오늘 축제,
이거 처음 보는 패딩인데 새로 샀나? 이거 엄마가 사왔어. 뭔데? 버버리. 버버리에서도 패딩이 나오나? 근데 난 별로. 엄마가 좋아해서 사온 거야. 그래. 얼만데? 글쎄, 한 200만 원 정도 할걸? 억수로 좋아 보이네. 체크 무늬도 막 있고. 그 겨울 그 친구는 버버리를 자주 입고 다녔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버버리맨이라고 불렀다. 버버리 특유의 체크 무늬가 너무나 멋있어 보였다. 버버리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냥 촌스러운 체크 패딩으로 보였는데 이젠 아무 무늬 없는 검정 노스페이스 패딩이 초라해 보였다. 겨울 교복 필살기로 준비한 노스페이스가 실어졌다. 교문에 도착하니 때마침 검은색 대형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고 흰색 장갑을 낀 아저씨가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다.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내린다. 전만 못 꺼. 치가 문 못 여나? 기사 아저씨겠지 뭐. 기사. 우리 아빠도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줘. 버버리맨이 아무렇지 않은 듯 나긋나긋하게 설명했다. 말문이 막혔다. 교실에 들어서니 친구들 무리가 모인다. 입학식 때만 해도 대부분 노스페이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젠 노스페이스 입는 애들 수가 확 줄었다. 1년 사이에 노스페이스는 평균도 아닌 평균 이하 포지션으로 내려갔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이거 환불하고 버버리 사줘. 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다. 집에 있던 중학생 여동생이 방에 들어와서 말한다. 이거 노스페이스 아이가? 맞다. 뭔데? 니만 이런 거 사는데? 니도 사달라 캐라. 왜 나한테 그러노? 난 이딴 거 필요 없다. 왜 비싼 거 사달라 카노?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는데. 내 맘이다. 신경 쓰지 마라.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으이그. 나가라 좀. 근데 왜 바닥에 내팽개치노? 이 비싼 거를. 친구들은 버버리. 아, 됐다. 신경 끄라. 안 입을 거면 나 주든가. 알았다. 알았으니까 나가 빨리. 좀 씻으라. 방에서 호레비 냄새 난다. 끄지라.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200만 원짜리 패딩, 고급 대형 세단, 운전기사. 달랐다.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지만 친구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온 그들. 나는 뭐지? 친구인가? 같이 어울리고 있는 게 맞나? 그들은 나와 다른 더 높은 세상에 있었다. 닿을 수 없었다. 달을 잡으러 아무리 달려가도 좁혀지지 않는 그런 거리 같은 것이 존재했다. 인서울 대학에 진학했다. 저 높은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인서울을 해야 했다. 대학을 가니 고등학교 때는 느끼지 못한 계급 차이를 더욱 실감했다. 1학년 끝내고 유학을 가는 친구, 어학연수를 가는 친구, 휴학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친구, 대학 다니면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는 친구, 대학 가서도 자주 만나자고 했던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할 때쯤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의 근황을 알게 됐다. 온라인에서의 격차는 현실에서의 격차보다 훨씬 더 벌어져 있었다. 자동차 잡지에서나 보던 고급 스포츠카가 친구들의 인스타에 올려져 있었다. 그냥 산책하는 사진인데도 배경이 달랐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절친이던 버버리맨은 최근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을 증여받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왠지 모를 자격지심에 나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친구들끼리 가끔 모이는 날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선을 다해 덧바르고 나갔다. 친구들은 대충 걸친 것 같았지만 모두 명품이었다. 나 역시 가장 좋은 것을 걸치고 가서 그런지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었다. 태생적부터 부유했던 친구들에게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있었다. 나에게는 그 자연스러움이 없다. 나는 부자연스러움을 없애고 싶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늘 뭔가 어색하다. 친구들이 해준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들 역시 다들 대단한 집의 자녀들이었다. 수준을 맞춰야겠다 생각에 카드를 거침없이 긁었다. 더 좋은 곳, 더 비싼 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좋지 않았다. 그렇게 투자하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연애까지 이어진 상대는 없었고 결국 결혼은 평범한 집안의 여자와 했다. 병실에 어머니와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엄마 왔나? 여기는 같은 부서의 송 과장님. 여기는 제 어머니랑 여동생입니다. 사투리와 서울말을 같이 쓰려니 어색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대리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송 과장입니다. 아이고, 송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왔나 보네. 말씀 더 나누다가 있어. 어머니가 다시 나가려고 하자 송 과장이 바로 일어나서 말한다. 아닙니다.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가보려고요. 갈게 정대리. 완쾌하고 회사에서 보자. 네, 송 과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여동생이 말한다. 누구? 같은 팀 송 과장님. 괴한네. 소개시켜둬. 참, 니네 이게 문제다. 뭐 좀만 괜찮으면 소개시켜달라 하고. 유부남입니다, 유부남. 아, 요새 좀 괜찮다 싶은 남자들은 죄다 유부남이고. 괜찮으니까 빨리 결혼했겠지. 네 거울을 봐라. 누가 될 거 가겠노? 확 한 대 쥐어 박을라. 네 꼬라지나 챙겨라. 이상한 거 타다 자빠져쁘고 빙신같이. 병문안 와서 그게 할 소리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네 결혼했다는 거 잊지 마라. 괜히 가동사들한테 출근되면 내가 확 부러뜨리 뿐다. 이상한 소리 마라. 뭘 부러뜨려? 네 그거 쪼매난 거. 이게 돌았나? 네 내랑 낙동강 한번 갈래? 확 밀어불라. 갑자기 낙동강 타령이고 괴하는 남자 소개시켜줄 그 아임은 주둥이 닥치라. 정장이 핑크색의 잇몸을 드러내며 방정맞게 웃었다. 어머니가 말한다. 그만들 해라. 니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라너. 즉 가시나 구구단 못 외워서 찔찔 짤 때 콧물 닦아줬는데 많이 크다. 정장이 말한다. 니 그거 아나? 내 친구 중에 좀 산다고 얼마 전에 영국서 대학 졸업하고 왔다는 알지? 카가 니랑 소개팅한 여자들 중 한 명이었던 거 니 알고 있었나? 뭐라고? 말이 되나 그게? 나도 처음엔 안 믿었다. 가가 소개팅했던 남자 얘기하는데 좀 이상해서 계속 물어봤다 아이가. 니랑 같은 점이 너무 많아서 차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는 곳도 나이도 같고 근데 그게 니들아 세상 좁지? 늘 느끼는 거지만 정장은 참 품위 없이 웃는다. 진짜가? 와 무섭네. 우째 네 친구랑 그래서 뭐라 하대? 허세 쩐다던데? 뭐? 완전 허세 부리고 돈지랄하고 그랬다며. 소개팅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쓰는 거 아이가? 소개팅하고 몇 번 만나면서도 계속 그랬다며. 돈으로 쳐바르고. 뭘 돈으로 쳐발라? 그냥 가 수준에 맞는 곳 데리고 간 거지. 자기는 그렇게 돈 막 쓰고 다니는 사람 싫다더라. 참나 도도한 척. 있는 척은 다 하더만 맛있다고 다 먹어놓고 돈 쓰는 게 뭐라고? 어이가 없네. 맛있으니까 먹었지. 그럼 안 먹나?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네 돈 쓰는 버릇 좀 고치라. 누가 네 인스타 보면 재벌인 줄 알겠더라. 그래 보이나? 그럼 됐다. 정대리는 좋아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재벌처럼 보인다니 성공이다. 정신 좀 차려라. 네 언제 정신 차릴래? 나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마라. 니 그러다가 진짜 후회할 기다. 근데 언니는 카페 차린다는 거 오해돼가 너. 저리 누워있는데 뭐 하겠나? 그동안 뭐 한 거요? 딱히 없는 것 같다. 언니나 니나 씀씀이 좀 조절해라. 진심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됐다. 정대리는 정장이 자신을 공격하는 건지 생각해 주는 건지 모르겠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무슨 잘못만 하면 엄마한테 일렀다. 화가 나서 되받아 치려고 할 때쯤이면 당근을 하나 내밀었다. 밀고 당기기의 고수다. 얘랑 결혼하는 남자는 평생 고생할 것이다. 그런데 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괜히 열받는다.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다. 227페이지. 카드 정지는 처음이라. 정대리의 다리는 거의 다 나았다.
지긋지긋한 병원에서 퇴원한다. 오랜만에 출근한다. 정대리는 LV 로고가 큼직하게 박힌 벨트를 찬다. 안녕하십니까? 정대리입니다. 하하하. 오, 정대리, 다 나은 거야? 거의 다 나았습니다. 다행이에요. 권성,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해. 아, 저 결혼 안 했어요. 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결혼한 줄 알았던 권사원은 안 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괜히 물어봤다고 후회한다. 어딘가 변해 있을 줄 알았던 회사는 똑같다. 혹시 없어진 건 아닌가 했던 정대리 자리도 그대로 있다. 먼지만 뽀얗게 쌓였을 뿐. 정대리는 물티슈로 책상 먼지를 닦아내고 의자에 앉는다. 낯설 줄 알았는데 낯설지 않다. 다들 그대로다. 정대리 권사원 차 한잔하자. 송 과장이 제안한다. 셋은 지하에 있는 공차에 간다. 아르바이트생이 말한다. 빨대 꽂아드릴까요? 네. 정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한다. 정대리가 없어서 심심했어. 하하, 역시 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회사는 뭐 똑같습니까? 똑같아. 아, 김 부장님은 퇴직하셨어. 공장에서 바로 나가신 겁니까? 인사도 못 드렸네. 그러게요. 그런데 권사원은 무슨 일 있었어? 아, 네. 결혼 한 달 앞두고 깼어요. 헉, 그랬구나. 저는 연애하다가 저절로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평생 산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연애랑은 다르지. 그런데 정대리, 차 팔았다면서 못 타고 다녀? 지하철요. 회사는 예전에도 지하철 타고 다녀서 괜찮은데 주말에 어디 갈 때는 좀 불편하네요. 신혼부부가 차가 없다는 게. 이사는 생각해 봤어? 지금 집 위치도 너무 좋고 가전제품이랑 가구도 다 세팅했고 이사하기도 귀찮고요. 그래. 본인이 그렇다면 뭐. 하하, 너무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되겠죠. 권사원이 뭔가 생각이 난 듯 말을 꺼낸다. 송 과장님, 지난번에 숙제 내주신 거 있잖아요. 집 어디 살지 정하는 거요. 아, 그거 기억하고 있었네. 다시 해보려고요. 그때 세 군데 정해보라고 하셨죠? 살고 싶은 지역 세 곳을 정한 후에 직접 가봐. 그러면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들도 보고. 네, 해볼게요. 이제 누구 신경 안 써도 돼서 너무 편해요. 그래, 도와줄게.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사무실 올라가 보자. 정대리의 퇴근길이다. 가전제품 할부금과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다. 병원비 정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월급은 통장에 인증샷만 찍고 사라진다. 병원에 있는 동안 쇼핑을 제대로 못했다. 근질근질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마음에 드는 솔리드 업무 코트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자기 전에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어느 패션계 유명 인사가 올린 인터넷 후기를 보니 완전 멋지다. 어느 바지나 신발에도 잘 어울린다. 드레스룸에 무슨 코트가 있는지 떠올려 본다. 코트가 꽤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이 코트와 비슷한 느낌의 코트는 없다. 옆 트임이 특이하고 길이감이 기존의 코트보다는 약간 더 길다. 이번 시즌이 지나면 영원히 놓치게 된다. 와이프는 이번에 있고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다. 심심하다. 코트도 볼 겸 백화점에 들렀다 가기로 한다. 백화점은 언제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묘미가 있다. 스스로가 고급스러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문을 통과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목적지에 바로 가면 재미가 없다. 다른 매장들을 훑어본다. 요즘은 디자인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그런지 비슷비슷하다. 정장 코너의 직원들이 보고 가세요. 세일 중입니다. 라고 나지막하게 말한다. 매장들을 쭉 둘러보며 목적지인 솔리드 업무에 도착한다. 찜해둔 코트가 마네킹에 걸려있다. 역시 자신의 안목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네킹에 걸려있다는 것은 직원들도 인정한다는 뜻이다. 저거 입어볼게요. 직원이 사이즈에 맞추어 코트를 꺼낸다. 드디어 입어본다. 보는 것과 입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직원이 코트를 펼쳐 들고 정대리 뒤에 선다. 팔을 한쪽씩 집어넣는다. 코트가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다. 단추를 채우니 타이트하지도 헐렁하지도 않게 몸을 감싼다. 아, 이건 나를 위해 만들어진 코트다. 가격표를 본다. 120만 원이다. 차를 팔았으니 보험값도 안 나가고 기름값도 안 나간다. 와이프도 병원에서 새끼를 다 먹고 있다. 가전제품 할부도 끝나간다.
차도 못 타고 다니는데 옷이라도 좋은 거 입어야 하지 않나? 대기업 직원이 이런 거 하나 못 사 입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대리는 결심한다.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거 아니다. 직원이 말한다. 아주 딱 맞네요. 이 코트 보기에는 얇지만 패딩보다 따뜻합니다. 안감이 누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세일합니까? 안 하는 줄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 저희는 노세일 브랜드입니다. 계산해 주세요. 할부는 6개월이요. 네, 고객님. 이거 입고 갈게요. 입고 온 건 쇼핑백에 넣어주세요. 구매한 옷을 바로 입고 나온다. 날개를 단 기분이다. 옷이 날개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보다. 정대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구두가 진열된 층을 들른다. 사려고 온 게 아니다. 그냥 보러 온 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 트렌드와 유행을 보러 온 거다. 쭉 둘러보니 구두도 아닌 것이 운동화도 아닌 것이 눈에 띈다. 출근할 때 신어도 되고 주말에 야외 갈 때 신어도 좋을 것 같은 오묘하게 생긴 녀석이다. 편해 보인다. 갑자기 지금 신고 있는 구두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직원이 다가온다. 설득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냥 보러만 왔기 때문이다. 고객님,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모델이에요. 회사원인 걸 어떻게 알았지? 정대리는 속으로 놀란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운동화보다 더 편합니다. 안감까지 전부 가죽이고요. 외피는 파티나 공법으로 염색해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270이요. 네, 잠시만요. 자신도 모르게 사이즈를 말해버린다. 신어보기만 하는 거다. 그냥 보러만 왔기 때문이다. 종업원이 구두 박스를 들고 뛰어온다. 여기 앉으시겠어요? 종업원은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구두를 신겨준다. 자세가 됐다. 어떠세요, 고객님?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왼쪽도 신어볼게요. 왼발, 오른발, 양쪽 다 신고 걸어본다. 이태리에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구두라는데 지금 신은 구두와 착용감은 딱히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출근할 때도 신고 주말에도 신을 수 있는 디자인이다. 무엇보다 직원의 자세가 아주 마음에 든다. 안 사면 미안할 것 같다. 어떠세요, 고객님? 직원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묻는다. 네, 이걸로 할게요. 네, 고객님. 35만 원에서 20% 세일해서 28만 원입니다. 신고 가시겠어요? 네, 신고 갈게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코트도 너무 멋있으세요. 역시 패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르다. 그렇게 구두까지 사신는다. 에스컬레이터가 미끄러지듯 내려간다. 지하 식품관에 들른다. 3개에 만 원, 5개에 만 원 하는 마감 세일을 하고 있다. 요즘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먹는 것이 부실하다. 유부초밥 세트와 빵 2만 원어치를 산다. 백화점 밖으로 나간다. 차가운 바람이 코트 밑으로 들어와 배까지 스며든다. 춥다. 따뜻하다고 믿고 싶다. 어둑어둑한 집에 불을 켠다. 신발을 벗는다. 쇼핑백을 내려놓는다. TV를 켠다. 소파 앞에 앉는다. 테이블 위에 사온 음식들을 늘어놓는다. 유부초밥과 빵을 먹는다. 꾸역꾸역 입안에 꽉 차도록 밀어넣는다. 플라스틱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귀찮은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 배경음악처럼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래도 집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진다. 현관에 있는 새 신발과 소파 위에 있는 새 코트를 본다. 분명히 1시간 전에 샀는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전에는 쇼핑을 하면 여운이 며칠은 갔었는데 요즘은 몇 시간도 안 간다. 그래도 쇼핑할 때만큼은 행복했다. 뉴스가 나온다. 아나운서가 또박또박 말한다. 요즘 중국인들이 이탈리아에 공장을 차리고 이탈리아산으로 둔갑시켜 가방, 옷, 신발 등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만 500여 개가 넘는 중국인 공장이 있고 해당 업종 종사 중국인만 3만 명이 됩니다. 이탈리아 정부 측에서는 채널을 돌린다. 정대리는 며칠 뒤 우편함을 확인한다. 은행에서 온 편지다. 혹시 VIP 고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가? 드디어 일반 창구가 아닌 우수 고객 창구에서 대접받아 보는 건가?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는다. 이게 뭐야? 신용카드 연체에 대한 경고장이다. 5일 뒤에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된다고 한다. 헉,
비싼 연회비 내면서 메탈 카드도 만들었고, 월급 통장으로도 쓰고 있고, 대출 이자도 잘 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잘못 보냈나? 다시 한번 집 주소와 이름을 확인한다. 모든 게 정확하게 일치한다. 숨이 가빠진다. 네이버에 신한은행을 검색하고 통화 버튼을 누른다. 고객센터로 연결된다. 음악이 나온다. 상담사도 누군가의 가족이니 언어폭력은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 상담 품질을 위해 녹음된다고 한다. 정대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처럼 젠틀하고 매너 있는 사람은 욕설 따위는 하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상담사입니다. 네, 제가 신용카드 연체 우편을 받았는데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네,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대리는 개인정보 질문에 답을 한다. 네, 확인되셨습니다. 고객님, 신용카드 사용액이 통장 잔액을 넘어서 현재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마이너스라고요? 제 월급이 350만 원인데 그걸 넘었다는 말입니까? 네, 대출 이자와 할부 금액 합치면 350만 원이 넘습니다. 자세한 사용 내용은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금 안 하면 5일 뒤에 신용카드 정지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객님. 그걸 이제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왜 5일 뒤입니까? 너무 기간이 짧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자세한 내용은 카드 약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 그 많은 걸 언제 다 했냐고? 카드 끊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 정대리는 전화를 끊는다. 가슴이 들썩거리도록 빠르게 숨을 쉰다. 젠틀하고 매너 있는 내가 이번에도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얼마나 썼다고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지? 대출 이자 100만 원, 가전 할부금 200만 원, 핸드폰 통신비 10만 원,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코트가 할부 10만 원 하면 50만 원. 이렇게만 해도 350만 원이네. 여기에 식비, 병원비까지 계산하면 400이 훌쩍 넘는다. 아, 미쳐버리겠다. 띵동. 누군가 벨을 누른다. 문 앞에 택배 박스가 하나 놓여 있다. 벨 소리 듣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택배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벌써 엘리베이터는 내려갔다. 뭔가 싶어 박스를 열려는 참에 병원에 있는 와이프에게서 카톡이 온다. 오빠, 내가 주문한 거 있는데 병원 올 때 가지고 와줘. 궁금하다. 박스를 열어본다. 비닐 안에 곱게 포장되어 있는 것은 패딩이다. 왼쪽 팔에 흰색 로고가 붙어 있는 몽클레어다. 이거 최소 200은 할 텐데. 와이프는 일도 안 하면서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병원에 갇혀 있다 보면 근질근질 하겠지. 아, 나 5일 뒤면 카드 정지. 어떻게 하지? 와이프 카드 써야 하나? 저 코트 환불할까? 아니지. 저 은은한 색감에 내 가슴에 허리를 완벽하게 감싸는 코트는 처음인데 환불할 순 없지. 이걸 와이프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병원에 도착했다. 와이프 옆에 장모님이 있다. 정대리는 장모님에게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정서방, 와서 앉아. 오빠, 코트 예쁘네. 샀어? 어제 괜찮지? 예뻐. 내 택배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지. 이거 정말 사고 싶은 거였어. 엄마 고마워. 이거 너무 예쁘지? 빨리 퇴원해서 입고 다니고 싶다. 퇴원 기념으로 장모님이 사주신 모양이다. 그건 그렇고, 카드 끊긴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장모님이 옆에 계신다. 장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장모님 가시면 말해야겠다. 정서방, 저녁 먹었어? 네, 먹었습니다. 그럼 밑에서 뭐 좀 먹고 올 테니 여기 좀 있게. 네, 장모님. 장모님이 나가셨다. 지금이다. 지금 말해야 한다. 자기야, 나 카드 5일 뒤에 정지다. 뭐? 신용카드 연체라는데? 왜? 통장에 잔고가 없대. 완전 어이없지. 어떻게 그럼? 뭐, 대출을 더 받든지. 아, 몰라. 무슨 방법이 있겠지. 와이프는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로 나에게 무슨 수가 있을 거라고 믿는 눈치다. 음, 근데 언제 퇴원인데? 다음 주면 나갈 것 같은데? 그래, 퇴원하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자. 카드 연체라면서 나도 돈 없는데 나 요즘 엄마 없으면 쇼핑도 못 해.
그렇지. 우리 어떻게 해? 차도 팔았고, 뭐 더 팔 게 있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만들면 안 돼? 그래, 나도 그 생각이다. 장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럼 당연하지. 내 패딩 다시 가지고 가. 그냥 보고 싶어서 갖고 오라고 한 거야. 갈게. 가슴이 답답하다. 차가 있을 때는 노래 크게 틀고 속도를 내면서 달리면 스트레스가 풀렸다.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간다. 그립다. 나의 BMW. 247페이지. 파국. 오늘은 팀 회의가 있는 날이다. 최 부장이 말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입찰건인데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연락할 관련자도 많고 인증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이번 건은 성공하면 올해 농사 다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 부장과 동기인 만영 과장 박 과장이 하품을 한다. 최 부장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권사원이 진행해 주세요. 네, 제가요? 네, 권사원이 잘 해낼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는 동안 기존 업무는 팀원들에게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부장님. 권사원이 필요한 자료 요청하면 송 과장과 정 대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권사원은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 기쁘다.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이 더 크다. 그동안 결혼 문제로 다소 소홀했던 회사 일에 집중하고 싶다. 게임 중독자, 마마보이, 현실 도피자에게 썼던 에너지를 온전히 일에 쏟을 것이다. 요즘 출근길마다 곤욕이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빵 냄새가 역시 역사 내에 가득하다. 지하철역에 있던 빵가게 주인이 바뀌었다. 메뉴도 요즘 유행하는 빵인데다 가격도 파격적으로 싸다. 일부러 출근 시간에 빵을 구워서 역 내에 빵 냄새를 퍼뜨리는 것 같다. 빵을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을 알지만 냄새에 자연스럽게 끌려간다. 아예 쳐다보지를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발걸음은 빵가게로 향하고 있다. 오늘도 본능에 충실하다. 비싼 앙버터가 여기에서는 2,500원이다. 거의 절반 가격이다. 아저씨가 치즈볼이 새로 나왔다고 한다. 시식용 가위로 조금 잘라주더니 먹어보라 한다. 못 이기는 척 먹어본다. 치즈와 버터 향이 혀에서 시작해서 코, 대뇌, 소뇌, 중추신경, 말초신경까지 쫙 퍼진다. 치즈와 버터의 조합은 사기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도 살찔 수 있으니 하나만 사야 한다. 고민하다가 원래 사려고 했던 앙버터만 산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다. 회사 커피 머신에서 갓 뽑은 커피와 먹으면 아침 식사로 딱이다. 이때가 온갖 고민거리를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권사원은 커피와 빵을 책상 위에 올려둔다.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른다. 컴퓨터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두뇌의 전원도 같이 켜지는 느낌이다.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다. 업무 시간 중간중간에 공차도 마시러 가고 수다도 떨고 했는데 지금은 한눈 팔 새가 없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시간이 금방 간다.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것은 오랫동안 집중했다는 것은 의미한다. 신입 때 가지고 있던 불타는 열정이 다시 샘솟는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보니 뒤죽박죽 얽힌다. 서류야 경쟁사들도 다 준비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나와야 할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 빵집도 빵 냄새를 퍼뜨리는 확고한 영업 전략이 있다. 대기업에는 왜 이런 영업 전략이 없을까? 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 입 먹는다. 역시나 먹어본 그 맛이다. 냄새는 나의 오감을 자극했지만 막상 먹으면 알던 그 맛이다. 마케팅이나 영업도 마찬가지다. 우선 시선을 끌고 주목을 받아야 한다. 고객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걸로 끝이다. 속이 부실하더라도 일단은 고객을 끌고 와야 한다. 그렇다고 속을 부실하게 할 내가 아니다. 생각을 많이 했더니 배가 고프다. 우선 빵부터 먹고 시작하자. 이 빵을 먹으면서 디테일한 전략을 생각해보자. 빵을 먹다 보니 송 과장의 숙제가 생각이 난다. 업무 시작하기 전에 물어봐야겠다. 맞은편 송 과장에게 말을 건다. 송 과장님, 내주신 아파트 숙제 다 했어요. 하하하, 그래? 한번 보여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3개 지역으로 좁혔고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1개 지역으로 정했어요. 그곳으로 정한 기준은 뭐야? 지금 회사와 멀지 않고 언덕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곳은 직접 가보니까 오르막이 꽤 있더라고요. 네이버 지도에서 본 거리뷰랑 실제가 너무 다르던데요? 맞아. 그래서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이 임장 하는 거야. 그쪽 부동산 중개소는 들어가 봤어? 네, 몇 군데 가봤는데 전부 말이 달랐어요. 시세도 조금씩 다르고요. 어디는 매물이 있다고 하고, 어디는 없다고 하고, 어떤 곳은 제가 뭘 물어보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어떤 곳은 굉장히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어떤 곳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동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분도 계셨어요. 권사원은 며칠 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소 몇 군데를 찾아가 봤다. 문을 열기가 무서웠지만 일단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첫 번째 부동산 문을 열었다. 누군가 상담을 받고 있다. 벽에는 큰 동네 지도가 붙어 있다. 손님이 와도 신경을 안 쓴다. 권사원은 바로 나가서 옆 부동산으로 간다. 두 번째 부동산이다.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집 좀 보러 왔는데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믹스커피를 종이컵에 붓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준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파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은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말만 한다.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한다.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 나라의 미래는 없고 젊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열변을 토한다. 졸지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됐다. 주제가 바뀌어 인생사가 시작된다. 자기가 예전에는 기업에서 잘 나갔다고 한다. 갑자기 IMF가 와서 잘렸다고 한다. 부동산도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 믹스커피만 3잔을 마셨다. 그렇게 여러 중개소를 돌아다녀 보니 처음보다는 덜 두려워졌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공인중개사도 찾을 수 있었다. 진짜 많이 둘러봤나 보네.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곳 찜해놨어? 부동산도 사람과 사람이 거래하는 거라서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받은 아파트가 어디야? 지도 보시면 여기요. 네이버 지도를 검지와 중지로 확대해서 보여준다. 하하, 와, 진짜 신기해. 여기 김 부장님 아파트잖아. 네? 세상 좁다. 하필 고른 아파트가 김 부장님 댁이라니. 하하하, 몰랐어요. 그건 그렇고 왜 이 아파트인지 설명해 줄래? 일단 회사랑 가깝고요. 주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기를 봤더니 진짜 비싼 거예요. 분양가 대비 거의 2배는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파트는 연식이 있긴 하지만 위치는 비슷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졌어요. 거기는 재건축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건 알고 있어? 부동산 사장님이 리모델링 뭐라고 하시긴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잠깐만, 이참에 김 부장님하고 통화나 한번 해보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부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오, 송 과장, 어쩐 일이야? 잘 지냈어? 아, 네.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잘 살고 있지. 아,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부장님, 아직 그 아파트 살고 계시죠? 아직 살지. 혹시 리모델링 사업 조합 결성되었나요? 아내 말로는 조만간 할 것 같다고 하던데. 아, 네, 알겠습니다. 조합이 언제 설립되나 궁금해서요. 부장님, 혹시 회사 소식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래. 송 과장도 잘 지내고.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다. 오랜만에 김 부장님 목소리 들으니 좋다. 그 아파트 조합 설립 앞두고 있다고 하시네. 아, 그게 좋은 거예요? 주민들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추진한다 해도 뭐 다른 세대주들이 관심 없으면 진행이 안 돼. 아마 주변에 새 아파트들 들어선 거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아, 네. 부동산에서 말한 게 그 내용이었네요. 매물은 있대? 네,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대요.
그래, 최근 실거래도 확인해보고 남향이냐, 동향이냐, 판상형이냐, 아니면 타원형이냐, 이런 거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단지 내에서도 잘 비교해봐. 그럼 이 아파트 잘 고른 거예요? 괜찮다고 보는데 조합 설립 통과되면 한 단계 점프할 걸? 가격이요? 매수한 다음에 동의서 날아오면 무조건 동의한다고 해. 조합장이 똑똑한 사람이면 좋겠다. 설마 김 부장님이 조합장 하시는 건 아니겠지? 그러게요. 우선 사야겠네요.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 내놓고 안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 바로 확인해봐. 네, 오늘 퇴근하고 부동산 바로 가보려고요. 송 부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니 뿌듯하네요. 그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 인생에서 가장 큰 돈 쓰는 거니까 떨릴 거야. 서류 잘 확인하고 그냥 지른다고 생각해. 첫 계약은 다 그래. 네, 송 과장님, 감사합니다. 권 사원은 칼퇴를 한다. 찍어둔 아파트에 간다. 김 부장님이 사는 아파트라니 마주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간판이 멀끔한 부동산에 들어간다. 여자 사장님이 상냥하게 마주한다. 인상이 좋다. 느낌이 좋다. 여기 아파트 보러 왔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매물이 많이 없어요. 네, 몇 평 찾으세요? 20평대요. 아, 제가 당장 들어가 살 건 아니고요. 전세 끼고 사두시게요? 네. 그럼 전세금 좀 높게 잡힌 곳으로 찾아봐 드릴게요. 몇 년 전만 해도 매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싹 들어갔어요. 이거 두 개 있네요. 로얄동인가요? 하나는 고층인데 제일 구석에 있고요. 하나는 저층인데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요. 전세가나 매매가는 같고요. 권사원은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한다. 사장님이 사신다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저는 지하철역이랑 가까운 곳을 사겠어요. 네. 아, 그 전에 여기 리모델링 한다고 들었는데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주변이 전부 개발되고 남은 데가 여기뿐이거든요. 미래 가치야 충분히 있죠. 저도 여기 살아요. 아, 네. 집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사장님과 집을 보러 간다. 살다 보면 저층이 더 편해요. 고층이야 전망이 좋아서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아파트 뷰는 다 비슷비슷해요. 23평짜리 집이다. 방 2개에 부엌과 거실, 화장실 1개, 베란다가 있다. 나중에 혼자 살아도 혹은 결혼해서 살아도 좋은 크기이다. 부동산 사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준다. 난장판인 집을 헤치고 이리저리 둘러본다.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고 찢어진 책들이 나뒹군다. 거실에는 매트가 깔려 있고 한쪽 구석에는 미끄럼틀도 있다. 벽은 색연필로 그은 듯한 낙서 투성이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음식과 숟가락이 널브러져 있다. 쩍! 발에 무언가 밟힌다. 아이들 흘린 과자 조각이다. 전쟁터가 따로 없다. 아이들 어머니는 집 정리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한다. 사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데 죄송할 필요는 없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아이들 중심으로 갖춰져 있구나. 언젠가 자신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잠시 아득해진다. 할 수 있을까? 해야만 할까? 집 잘 봤습니다.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향한다. 결정을 해야 할 차례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겠지. 이렇게 큰 돈을 쓰는데 혼자 결정을 해야 한다. 압박감이 크게 다가온다. 잠시 고민하다가 송 과장에게 전화를 한다. 과장님, 통화 괜찮으세요? 지금 부동산에 왔는데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 물어봐. 마침 20평대 전세 낀 집이 있어서 보고 왔는데 진짜 해도 괜찮을지 싶어서요. 집은 괜찮았어? 네, 계약금 걸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바로 계약하는 게 좋겠네. 정말 해도 될까요? 괜찮을 테니까 계약해.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동산 첫 계약을 한다. 대출을 이용한 계약. 29살, 서른이 되기 전 울타리 밖에 첫 업적을 치른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확률은 반반이다. 무조건 오른다고 믿음도 없다. 오른다는 믿음도 없다. 무조건 떨어진다는 걱정도 없다. 언젠가 들어가서 산다는 목적이 있다.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방어한다는 목적도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 권사원은 다짐한다. 나는 부모님처럼 밀리고 밀려 삐라가
집 앞에 떨어져 있고 대남 방송이 들리고 멧돼지 출몰하는 곳에서는 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대전 출장이 있는 날이다. 권사원은 송 과장, 정대리와 같이 KTX를 예약한다. 특실이 만실이다. 출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다들 법인카드로 결제한다. KTX에 탄다. 한동안 SLT만 타다가 KTX를 타니 약간 구식 같은 느낌이 든다. 새 것이 좋긴 좋다. 송 과장과 정대리가 나란히 앉고 권사원은 한 칸 건너 옆자리에 앉는다. 출장 가는 사람들로 꽉 찼다.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다들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일까? KTX는 출장 가는 회사원 매출이 대부분일 것이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도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아니, 추측이다. 정대리와 송 과장이 대화를 나눈다. 송 과장님, 저 팔로워 보세요. 정대리는 또 인스타 자랑을 한다. 이거 정대리야? 네, 저예요. 오, 누가 보면 연예인인 줄 알겠는데? 이거 다 정대리 거야? 제가 산 것도 있고, 친구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보세요. 장난 아니죠? 사진이 전부 호텔에 슈퍼카에 명품 옷에 너무 부러워요. 이게 부러워? 내가 보기에는 정대리나 이 사람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사진 잘 보시면 집도 엄청 좋아요. 나도 이런 집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요. 몸도 좋고 스타일도 진짜 좋아요. 여자친구도 예쁘고요. 보세요. 정대리 와이프도 예쁘잖아. 제 와이프 예쁜 거 아시네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한번 보세요. 대박이죠? 우와. 정대리가 아는 사람이야? 네, 제 고등학교 친구요. 별명이 버버리맨이에요. 고등학생 때 버버리를 많이 입었거든요. 정대리하고 비슷하네 뭘. 아니에요.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대리 어릴 때 부모님이 남들하고 비교하면 어땠어? 진짜 싫었죠. 그건 왜요? 남들과 비교당하는 걸 싫어했으면서 왜 지금은 본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그건 내가 보기엔 정대리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정대리와 송 과장의 대화를 들으며 권사원은 생각한다. 권사원도 한때는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다.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 부럽다. 대리만족을 하기도 한다. 계속 보다 보면 어느덧 아는 사람이 된다. 나만 아는 사람. 그들은 나를 모른다. 현실에서 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잘난 사람들이니 나보다 잘 나가던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런데 전부터 알던 친구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가끔 자괴감이 든다. 나는 그대로인데 친구들은 앞서가는 듯 보이니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해 보인다. 그들의 행복은 곧 나의 불행이다. 그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들은 저렇게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그들은 저렇게 몸매가 좋은데 나는 왜 축 처진 살들 뿐일까? 그들은 저렇게 다 성공하는데 나는 왜 그저 뚜벅이 회사원일까? 그저 상대적일 뿐인데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감정이 어느 때부터인가 힘들어져 권사원은 SNS 보는 것을 접었다. 드르렁. 저 앞에서 누군가 코를 건다. 송 과장은 코 고는 아저씨를 손가락으로 톡톡 깨운다. 코 골던 아저씨가 흠칫 놀라더니 다시 잠든다. 송 과장과 정대리의 대화는 계속된다. 현재를 즐기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나도 즐기면서 사는데 뭐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하면서 사는 냐가 중요하지. 가전제품 할부 끝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할부 끝나고 나서 뭐 살 건 아니지? 저축? 아니면 뭐 할까요? 내가 봤을 때 정대리는 차 살 것 같아. 헉, 도사네요. 안 그래도 요즘 차 보고 있어요. 정대리 신용불량자 신세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물론 정대리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진짜 걱정이다. 기차가 터널을 지난다. 귀가 먹먹해진다. 정대리는 여전히 인스타를 보고 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집 진짜 좋아 보이죠? 한강뷰가 대박이에요. 여기 트리마지 아니야? 제 목표예요. 트리마지에 살면서 페라리 타는 거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살지 계획은 세워봤어? 아니요.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운 거야? 괴로운 거야? 너무 부럽다 보니 제가 못난이 같아요. 그래서 못난이 같아서 못난이처럼 안 보이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런 괴로운 마음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에게 과시하면서 덜 괴로우려고 소비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돈은 못 모으고, 트리마제는 멀어져만 가고, 네. 그래도 비트코인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정대리는 페라리 타면 행복할 것 같아? 네,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과연 행복일까, 쾌락일까? 인스타에 멋진 사진 올리고 나면 행복해? 행복은 잘 모르겠고, 기분이 좋아요. 그게 쾌락이야. 그런가요? 쾌락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 현재의 쾌락 때문에 정대리의 목표인 트리마즈와 페라리 콤보 세트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나 같으면 어떻게 돈 벌어서 그 환상적인 콤보 세트를 사 먹을지 고민하겠어. 아, 네. 요즘에 카푸어니 욜로니 하면서 돈 막 쓰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마치 궁지에 몰린 생쥐가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 정대리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화끈하게 살아야죠.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잘 들어, 정대리. 죽는 순간이 단 한 번뿐이지.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야. 송 과장이 말을 이어갔다. 가장 예쁜 인테리어가 뭔 줄 알아? 우드 앤 화이트? 아니면 대리석 아닙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테리어 업체가 올린 사진들 보면 다 예뻐 보이지? 물론 디자인을 잘 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리 고급자재인 인테리어 해봤자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그 인테리어가 보일까?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렇죠. 내 말은 행복을 물건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는 데에선 찾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건 아무리 채워봐야 계속 부족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권사원은 생각한다. 어른스러운 송가장을 닮고 싶다.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데. 헤어진 그 자식과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행복하려나? 행복하겠지.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따가 오는 길에 성심당 빵 하나씩 사와야지. 정대리 권사원 빵 좋아해? 네, 좋아하죠. 여기 기차역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는데 맛있어. 집에다가 쟁여놓고 먹으려고. 아내도 빵순이거든. 본점은 역에서 좀 걸어가면 있는데, 시간 되면 거기로 가자. 출장이 끝나고 기차에서 내린다. 정대리는 송 과장과 권사원과 서울역에서 헤어진다. 한 손에 성심당 빵봉지를 들고 집으로 간다. 현관 앞에 택배 박스들이 있다. 많이도 샀다. 이번에 있는 와이프가 주문한 물건들이다. 오늘은 와이프가 태어나는 날이다. 본인 퇴원 선물인 것 같다. 옷을 벗고 스타일러에 넣는다. 샤워를 하고 다이슨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 후 밀린 설거지를 한다. 달그락 달그락. 식기세척기가 있다는 것을 깜빡했다. 설거지를 중단하고 식기세척기로 그릇을 옮긴다. 편하다. 띵동. 벨이 울린다. 와이프가 왔나 보다. 출장이라 못 데려간다고 했는데 약간 삐져 있을 것 같다. 오빠, 나야. 문 좀 열어줘. 짐이 많아서 문을 못 열겠어. 나간다. 집 진짜 오랜만이다. 역시 집이 최고네. 장모님 오셨어요? 정서방. 장모님 표정이 좋지 않다. 와이프는 화장실로 들어간다. 장모님이 소파에 앉는다. 장모님 뭐 좀 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아. 정서방,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정서방, 신용불량자 됐다며? 네? 카드 정지되고 그랬다며? 아, 네. 그런데 지금 풀렸습니다. 아니, 얼마나 돈을 쓰기에 그런 거야? 아, 그게, 집 들어올 때 쓴 돈인데요. 우리 딸 대기업 다니는 남자한테 시집 보냈더니, 이게 뭐야? 혹시 대기업 다니는 거 거짓말 아니야? 네? 대기업이면 최소 1억은 받아올 거 아니야.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돼? 어디에다 돈을 쓰는 거야? 엉뚱한 데다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차까지 팔았는데 정대리는 억울하다. 1억 아닙니다, 장모님. 아무튼 돈 관리 잘해. 정서방이 돈 관리 못하겠으면 우리 딸한테 맡겨. 우리 애가 그런 거는 잘하니까. 네, 엄마 간다. 네 남편 잘 챙겨. 장모님이 신발을 신고 나간다. 이 어이없는 상황은 뭐지? 정대리는 화가 난다. 아이, 엄마는 참. 이게 무슨 경우야? 내가 전세금하고 가정까지 다 했어.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미안해. 오빠가 오버했어. 엄마가 오버했어. 내가 카드 정지된 거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가족인데 뭐 어때? 오빠가 이해 좀 해. 아, 진짜. 그리고 오빠, 나 카페 시작할 거야. 이미 다 알아봤어. 카페? 무슨 카페? 돈이 어디서 났는데? 대출 받으려고 엄마 돈 좀 빌리고 인테리어랑 커피 머신이랑 이것저것 견적받아 보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하더라고. 병원에 있으면서 다 조사했어. 완전 재밌겠지. 나도 이제 카페 사장이야. 어디서 할 건데? 오빠 회사랑 멀지 않은 곳인데 마라탕 집이 망해서 거기서 하는 거야. 위치 좋아. 나보다 더 대책 없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남편과 상의도 없이 카페 오픈이라니. 인테리어가 끝나고 카페를 오픈한다. 회사 끝나고 가보니 의외로 사람들이 많다.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뚝딱뚝딱 잘하고 있다. 학교 다닐 때 커피숍 알바를 했다고 들었다. 그게 도움이 되긴 되나 보다. 두 달이 지났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된다. 망할 줄 알았던 카페가 예상과 달리 성업 중이다. 인스타에서도 꽤 많이 보인다. 나름 동네에서 인정받은 카페다. 평일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애들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고 모이는 아지트다. 주말에는 젊은 연인들이 온다. 회사 그만두고 셔터맨을 할지 고민한다. 남자들의 꿈인 셔터맨.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와이프는 카페 홍보를 직접 한다. 조각 케이크와 마카롱은 외부 업체에서 사온다. 하지만 직접 만든 것처럼 착각하게끔 사진을 올린다. 직접 만들었다고 하지는 않았으니 사기는 아니다. 명품백을 들고 명품 액세서리를 걸치고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올린다. 이 카페는 고급스러운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와이프는 카페 매출을 알려주지 않는다. 나도 장모님 사건 이후로 와이프에게 공개하기가 싫어졌다. 가전제품 할부가 끝났다. 정대리는 200만 원의 여유가 생긴다. 이제 숨통이 좀 트인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알아볼 시간이다. 우리 BMW 5 시리즈 어때? 지난번 3 시리즈는 좀 작았지? 아니, 그건 오빠 같아. 나는 내 차 따로 살 거야. 차 두 대 사자고? 뭐 어때? 각자 차 한 대씩 타는 거지. 나도 출퇴근할 때 써야 하고. 오빠도 가끔 차 쓰잖아. 도대체 얼마를 벌기에 차를 산다는 거지? 궁금해진다. 카페 매출이 얼마나 되기에 차를 사? 왜? 나는 오빠 연봉 얼만지 안 물어보는데. 부부 사이에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나? 자기가 장모님 용돈도 드리는 것 같던데. 내가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그게 왜 궁금해? 난 오빠 얼마 버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 오빠도 궁금해하지 마. 왜인지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 보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말투다. 정대리는 와이프의 립스틱이 더 진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는데? 그따위? 각자 돈 버는데 그게 뭐? 같이 관리해서 서로 용돈 받아가면서 살게? 난 그렇게는 못해. 누가 그렇게 살자고 했나? 그냥 얼마 버는지 궁금하다고. 나는 안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마. 그만해. 와이프의 얇고 길다란 눈썹이 꿈틀거리는 게 거슬린다. 눈, 코, 입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인다. 우리는 부부인 건가? 그저 같이 사는 룸메이트인 건가? 음, 우리 우리 부부 맞아? 너 지금 내가 돈 적게 번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카페 여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난리야. 이 집이랑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한 거야. 와이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막말을 퍼붓는 저 빨간 입술이 거슬린다. 정대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판단력을 점점 상실해간다. 그깟 전세금 가지고 진짜 생색낸다. 더럽다 더러워. 네 돈, 너 돈 좀 번다고, 벌더니 미쳤니?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나는 너처럼 대기업 다닌답시고 허세 부리고 속은 텅 비어 있진 않아. 야, 허세는 네가 부리면서 내가 부리냐? 나는 내가 버는 만큼만 써. 왜? 꼴랑 월급 얼마 받지도 않는 사람이 외제차는 무슨? 참나.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할 것 같다. 해서는 안 될 마지막 말들이 나올 것만 같다. 그런데 이 말싸움에서 지기 싫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자존심이 있다. 너 머리 다치더니 어떻게 됐냐? 나 정상인데?
나보다 더 돈독 올라있고 과시욕 쩌는 너를 몰라본 내 잘못이지. 너야말로 허세 가득하면서 낱말 하지 마. 진짜 짜증나. 이 쇼핑 괴물아. 쇼핑 괴물? 어이가 없네. 이때까지 나 같은 괴물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여기서 그만둘까? 뭐? 그만둬? 너 혹시 나 몰래 만나는 여자 있니? 여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똑바로 말해. 갑자기 돈 가지고 왜 이러는데? 똑바로 말해. 야, 꼴도 보기 싫다. 네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라. 꼴도 보기 싫어?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갑자기 큰 싸움이 되어버렸다. 와이프는 캐리어에 짐을 대충 쑤셔놓고 있다. 애초에 사랑이라는 게 있었을까? 그저 먹고 마시고 돈 쓰는 이런 점이 닮아서 천생연분이라고 착각한 걸까? 내가 사랑이라고 했던 건 뭐지? 쾅! 거칠게 현관문이 닫힌다. 진짜 나가버렸다. 쫓아가서 잡아야 하나? 끝인가? 설마 내가 이혼을? 이혼이 이렇게 쉬운 건가? 여기서 더 싸우면 이혼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흥분 상태에서 판단을 하려니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그냥 다친 문만 멍하니 보고 있다. 정대리는 맥이 빠져 힘없이 소파에 눕는다. 시선을 천장에 고정한다. 살짝 열어둔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블라인드가 움직이며 탁탁 소리를 낸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돈 문제인가 성격 문제인가? 내 잘못인가?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시작점은 돈이다. 나보다 잘 버는 와이프에게 자격지심이 생겼나? 얼마 버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도, 얼마 버는지 물어보지만 않았어도, 그놈의 돈. 정대리는 비트코인 앱을 연다. 꽤 오른 비트코인을 다 팔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는데 반토막이 나 있다. 말 그대로 물렸다. 마지막 대박 인생을 한 번에 뒤집을 꿈이 사라졌다. 어차피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고 억지로 자기 위로를 한다. 낮에 사온 성심당 빵을 꺼낸다.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린다. 바닥에 앉아 소파에 등을 기댄다. 소파에 앉는 것보다 이 자세가 더 편하다. 와이프가 저 정도는 아니었다. 내 카드가 연체되고부터인지, 카페를 시작하고부터인지, 카페가 잘 되고부터인지 잘 모르겠다. 카페 열 때 내가 한 푼도 안 보태줘서 그런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머리가 아프다. 차라리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낫다. 283페이지.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도 있지. 권사원은 프로젝트 준비가 끝났다.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 발표만 남았다. 세 개 업체가 최종 고객사 발표장에 모였다. 서류는 어차피 비슷비슷하다. 어떤 전략으로 고객사 담당자들의 마음을 훔칠지가 관건이다. 비슷한 전략이라도 발표자의 제스처, 목소리 톤, 자신감에 의해 좌우된다. 차례가 다가오자 더 떨린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발표하는 사람, 외국에서 살다 왔는지 유창한 영어를 섞어가며 발표하는 사람 등 하나하나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권사원은 중압감이 든다. 최 부장이 속삭인다. 권사원,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본인에게만 집중해. 무슨 말이지? 저들과 경쟁하는데 저들을 신경 쓰지 말라니? 권사원의 발표가 시작된다. 임원들 앞에서 발표할 때와 다른 느낌이다. 회사 사람들은 아군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적군처럼 느껴진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목소리는 떨린다. 고객사 중 가장 높은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시선을 재빨리 다른 곳으로 돌린다. 어쩌다 눈이 마주친 전무님도 권사원을 보고 있다. 권사원은 발표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자신이 느끼는 이 무거운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다. 마치 공부를 하긴 하는데 딴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느낌. 노래를 부르기는 하는데 딴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느낌. 권사원 스스로 행동과 생각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느낄 때쯤 발표는 끝이 났다. 급하게 인사를 하고 노트북을 접고 내려온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준비한 대로 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 권사원 수고했어. 권사원 수고했어. 권사원 잘했어. 다들 위로인지 칭찬인지 한마디씩 해준다. 송 과장이 권사원에게 다가온다. 권사원, 오늘 정대리랑 저녁 같이 먹을까? 네, 좋아요. 내가 살게. 권사원 발표 끝난 기념. 정대리 신용불량자 탈출 기념.
권사원, 정대리, 송과장은 퇴근 후에 햄버거 가게로 간다. 송과장은 더블 패티 버거, 권사원은 베이컨 치즈버거, 정대리는 아보카도 버거를 고른다. 저녁을 사기로 한 송과장이 주문을 한다. 더블 패티 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아보카도 버거. 세트 하나씩이요. 프라이는 치즈 프라이 하나 하고 고구마 프라이 하나, 그리고 트러플 프라이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네, 전부 58,000원입니다. 롯데리아에서 세트가 3,5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을 기억하면 안 된다. 송 과장이 권사원에게 물티슈를 건네며 말한다. 권사원, 오늘 진짜 잘했어. 잘 될 거야. 모르겠어요, 과장님.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발표가 다 그렇지 뭐. 다른 회사들은 차장, 부장급들이 하던데 우리만 사원이 했잖아. 그것부터가 신선하다고 생각해. 네, 잘 돼야 할 텐데요. 안 되면 정말 회사의 민폐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되든 안 되든 신경 크게 쓰지 말고. 자, 나왔다. 먹자. 정대리는 배가 고팠는지 햄버거부터 덥석 집어들고 포장을 벗긴다. 버거는 역시 손으로 잡고 먹는 게 진리지. 소스가 질질질질 흘러도. 흐하하하. 프라이는 일부러 세 개 다 다른 걸로 시켰으니까 나눠 먹자. 권사원은 송 과장의 말에 잘 먹을게요 라고 대답하고 고구마 프라이를 하나 먹는다. 세 사람은 버거를 먹으며 오늘 있었던 뉴스, 회사 가식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다. 사이다, 콜라를 마시고 프라이드도 이것저것 먹는다. 버거를 절반쯤 먹었을 때 정대리의 핸드폰이 울린다. 손에 묻은 소스를 닦는 정대리가 핸드폰 화면을 본다. 정짱이다. 왜? 네 이번 명절 때 선물 뭐 할 끼고? 부모님 선물? 스팸? 미친나. 부모님 명절 선물로 스팸이 말이 되나? 그럼 니는 뭐 생각하는데? 나는 과일 세트나 상품권 같은 거 드릴라 하는데. 그래, 니는 그거 드리라. 나는 내가 준비할게. 돈 합쳐서 좋은 거 해드려도 되지 않나? 뭐 해드리고 싶은데? 빨리 말해라. 버거 식는다. 두 분 어디 여행이나 보내드리자. 아니면 같이 가든가. 언니랑도 결혼하고 제대로 놀러 간 적도 없다, 아이가. 정대리는 권사원과 송 과장을 흘끔 쳐다보더니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향한다. 같이는 못 간다. 왜? 사실 엄마한테 말하지는 마라. 따로 살고 있다. 뭐랄까? 왜? 뭐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영 아이들아. 살아보니 겁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거 봐. 내가 보자마자 별로라 했다 아이가. 니는 내 말 참 안 듣더니. 으이그. 야, 너는 언제까지 니니 할래? 오빠한테 좀 잘해라. 오빠, 오글거리는 거 아이가? 빨리 갈라서든지, 아니면 미안하다고 하든지 해라. 별거가 뭐고? 이혼이면 이혼이고, 같이 살면 사는 거지.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럼 부모님 보내드리는 걸로 한다. 니도 함 골라봐라.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반찬 필요하면 말해라. 내가 좀 갖다 줄게. 혼자 산다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알았다. 끊는다. 권사원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뜨는 정대리를 바라본다. 정대리가 동생하고 통화할 때는 경상도 사투리가 더욱 강해진다. 일상적인 대화인지 싸우는 건지 구분이 어렵다. 감자튀김 찍어 먹을 케찹이 바닥을 보인다. 카운터로 가서 케찹과 머스터드를 받아온다. 권사원은 감자튀김을 케찹과 머스터드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찍어 먹는다. 버거에 소스가 많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다. 여러 가지 맛이 입에서 뒤섞이는 게 별로다. 생각해보니 이 버거집은 전 남자친구가 왔던 곳이다. 갑자기 그놈 생각이 난다. 잘 살고 있을까? 여전히 게임이나 하고 있겠지. 문득 물어보고 싶다. 어차피 헤어졌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경우도 그랬고, 제 친구 경우도 그랬고요. 결혼할 사람이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나이 30을 넘어서도 부모님에게 계속 의지를 하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이러면 결혼을 해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을 못한 거겠지. 나이만 성인일 뿐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부모님에게 여전히 매인 상태 아닐까? 아직도 일부 한국 부모님들은 자신이 희생하는 게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소유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독립을 못 시키는 거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네. 그때 남자친구가 유튜브 부동산 폭락론자들한테 후원금을 보낸다고 했지? 네, 그것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학원에 매달 수강료 내듯이 냈대요. 사실 폭락론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을 도피해서 그런 데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네. 남자친구가 집값이 떨어지면 산다고 했다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바라는 거겠지.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벌어서 사겠다라고 하겠지. 권서원의 남자친구가 집값이 떨어지면 산다는 말은 그저 현실을 부정하고 피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들렸어.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거든. 물론 정말로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이야. 아, 변동성이 큰 주식이랑 다르게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이클이 긴 부동산은 싸다고 바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 떨어지면 산다는 말은 그냥 집 당장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어. 어떤 면에서는 게임을 하는 것도 현실 도피야. 힘들 때 잠깐 잊으려고 술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 레고도 만드는 동안에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좋지. 내가 보기에는 전 남자친구가 뭔가 불안하거나 피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 권사원 말만 들으면 그래. 맞아요. 약간의 갈등이나 마찰 이런 걸 못 견뎌 했어요. 그냥 무조건 피하자는 주의예요. 사소한 고민거리도 부모님과 상의하고요. 그랬구나. 분위기가 가라앉자 송 과장이 웃으면서 분위기를 바꾼다. 버거집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맥주나 시킬까? 전화를 받고 들어온 정대리도 웃으면서 말을 얻는다. 저 오랜만에 마시고 싶어요. 다리도 이제 거의 다 나았는데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그래. 여기 하이네켄 세 잔이요. 선결제입니다. 네, 여기요. 송 과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카드를 내민다. 심각한 얘기 없이 기분 좋게 맥주를 마시며 떠든다. 어느새 발표 때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다. 권사원은 얼굴이 빨갛다. 소주 몇 병, 여러 병에도 끄떡없던 권사원이 맥주 두 병에 취한다.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해소가 되니 뭔가 개운하다. 권사원은 처음으로 궁금해진다. 송 과장님은 나이 차이도 크게 안 나는데 뭔가 다르다. 생각도 많고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도 많다. 투자도 일찍 시작한 것 같다. 어떻게 살아오신 거지? 뭔가 스토리가 있으신 게 분명하다. 물음표가 머릿속에 떴다가 사라진다. 휘적휘적 권사원은 취기가 오른 상태로 지하철을 탄다. 이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니 얼굴이 벌건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며칠 뒤 전무실 비서가 최 부장과 권사원을 부른다. 전무님 방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자, 권사원. 네. 최 부장과 나란히 전무실로 간다. 문을 연다 전무님과 상무님이 얘기를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앉아, 최 부장. 권사원은 여기 앉고. 바로 말할게. 네, 부장님. 두 가지 전할 말이 있어. 첫 번째는 우리 프로젝트가 떨어졌어. 점수를 보니까 2등이더라고. 그래도 2등이 어디야? 권사원, 수고했어. 두 번째는 최 부장, 축하해. 이번에 이사 승진이야. 이게 축하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원이 된 거니 축하해. 감사합니다. 다음 주쯤에 인사팀에서 공지 띄울 거야. 너무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야. 잘 해보자고, 최 부장. 네, 전무님. 그리고 권사원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준비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어. 최 부장한테 충분히 설명 들었어. 네, 전무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만들 가봐. 네, 전무님 방을 나온다. 축하드려요, 부장님. 고마워. 그것보다도 우리 프로젝트 권사원이 진짜 열심히 한 건데 내가 아쉽네. 아니에요. 권사원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본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잘해보고 싶었는데,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울컥 눈물이 난다. 왜 눈물이 나지?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건데. 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서? 모르겠다. 그냥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속상하다. 결혼도 제대로 안 되고,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도대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아, 맞다. 나는 늘 그래왔지. 남들 다 잘 될 때 나만 안 됐지. 남들 다 할 줄 아는데 나만 못했지. 남들 다 행복할 때 나만 불행했지. 남들 기쁠 때 나만 슬펐지. 그래, 잠깐 잊고 있었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눈물이 눈앞에 맺힌다. 눈앞에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가 팔레트 위에 짜놓은 물감을 한데 섞은 것 마냥 마구 엉켜 뿌옇게 보인다. 참자, 참자. 회사에서 울기는 싫다. 꼭 나의 억울함과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달라는 것만 같아서 싫다. 울음을 참으려니 숨쉬기가 불편하다. 집에서 울 것이다. 남에게 내가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권사원은 오늘도 지하철에 몸을 맡긴다. 지하철이 덜컹하면 사람들이 덜컹한다. 사람들이 덜컹하면 권사원도 덜컹한다. 핸드폰만 보다가 오늘은 창밖을 본다. 지하철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풍경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지나쳐 간다. 저 멀리 보이는 나무가 지나가면 다른 나무가 다가온다. 지하철이 정차하고 문이 열린다. 권사원이 내릴 역이 아니다. 매일 지나는 역들은 각자의 분위기가 있다. 어느 역이라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여기가 무슨 역인지 짐작할 수 있다. 어느 순간 내 인생도 지하철 노선처럼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해진 역에서 정차하고 정해진 종점에서 운행을 중지한다. 저쪽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할아버지가 다가온다. 이제는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저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면 걱정이 될 것 같다. 저 할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회사에 도착한다. 사원증을 찍자 게이트가 열린다. 취업 준비 중인 친구들은 목에 걸고 다니는 이 하얀 플라스틱 사원증을 부러워한다. 권사원도 한때는 부러워했었다. 나는 어디 소속이요. 나는 백수가 아니라는 인증표이기도 하니까. 요즘은 목에 걸린 사원증이 목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스스로가 회사에서 돈을 받는 대신 청춘을 바치는 노예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그래서 가끔은 숨이 막힌다. 권사원은 사무실에 들어선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들떠 있다. 진급자 발표가 났다고 한다. 매년 12월 말이면 진급자 공지가 뜬다. 노트북 전원을 누른다. 다행히 업데이트는 없다. 바로 윈도우 창이 뜬다. 고양이 바탕화면이 보인다.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귀여운 맛은 부족하지만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은 눈빛이 있다. 인사과에서 올린 진급자 명단을 클릭한다. 역시나 권사원의 이름은 진급자 명단에 없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기 위해 마우스 스크롤을 올린다. 스크롤을 빨리 내리느라 이름을 못 받기를 희망한다. 다시 봐도 없다. 최 부장이 최고 고가인 S를 주었으나 김 부장에게 3년 연속 받았던 C가 발목을 잡는다. 옆팀의 동기들은 모두 대리다. 다른 사업부와 공장에 있는 동기들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도 동정도 받기 싫다. 슬픈 표정, 실망한 표정도 짓기 싫다. 늘어진 어깨를 보이기도 싫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나치고 싶다. 갑자기 재수했던 친구들이 생각난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을 때 친구들은 재수를 했다. 그 기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대학의 낭만에 취해 있었다. 선배들이 주는 술에 취해 있었다. 오늘의 감정을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프다고 하기는 싫다. 최근에 읽은 자기 개발서들이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경험으로 삼으라고 하도 강요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억울한데, 정말 억울한데. 내가 일을 못해서 진급하지 못한 거라면 납득을 하겠다. 하지만 만년 과정의 진급을 도와주기 위해 내가 희생된 것은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내가 회사에 바라는 것은 뭘까? 대단한 게 아니다. 나를 뛰어난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와 공정한 평가를 바랄 뿐이다. 내가 회사나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된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나도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회사 생활을 모르는 건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꼭 그걸 누군가를 짓밟거나 불이익을 주면서 해야 하는 건가? 승진에 목 쓴 거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다 참는데 왜 너는 못 참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원들은 아직도 복사하고 커피 타는데 너는 중요 업무라도 맡으니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른다. 모르겠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내가 이까지 진금 누락을 가지고 크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미 결정되어 뒤엎을 수도 없는 일에, 별로 뒤엎을 가치도 없는 일에 이토록 감정을 소모하고 있는 내 자신이 더 안타깝다. 권사원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핸드백을 한쪽에 던진다. 겉옷을 대충 벗어놓고 머리를 질끈 묶고 책상 앞에 앉는다. 한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컴퓨터 전원을 켠다.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를 클릭한다. 결혼할 뻔했던 그 자식 사진이 보인다. 전부 휴지통으로 옮긴다. 회사 입사할 때 찍은 증명사진도 있다. 불과 몇 년 전인데 풋풋하다.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진 속에 나는 한참 어려 보인다. 그저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던 그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총 16년 동안 만든 결실이 취업이라는 열매로 맺어지는 시기였다. 직장인이 되기 위해 수많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기평가, 수행평가, 방학숙제, 모의고사, 수능을 보고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했다. 갑자기 회의감이 든다. 솔직히 지금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회사 일이라는 게 특정 연구 개발직 말고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센스와 눈치, 부지런함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체될 수 있는 부속품이다. 그토록 원하던 직장인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나?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했던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할 시간도 없이 살아왔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처럼 지나왔다. 옆 폴더를 클릭한다. 취업 준비할 때 썼던 자기소개서들이 있다. 회사 이름만 바꿔서 마구 뿌려댔었는데 다시 옆 폴더를 클릭한다. 워드 파일이 하나 있다. 파일 이름이 대학원이다. 아, 내가 대학원 준비를 한 적이 있었지? 혹시나 취업을 못할 것에 대비해 대학원도 알아봤었다. 당시에 쓰다만 자기소개서를 열어본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실용적이지만 예쁘지 않습니다. 저는 가전제품이 더 이상 기능에만 충실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에는 제품의 디자인이. 지금 보니 오글거린다. 하지만 맞는 말이다. 권사원은 미술 전공은 아니지만 일상의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싶었다. 좀 더 생각해 보니 디자인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 재밌을 것 같았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폰은 영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갤럭시를 디자인적으로 완전히 압도했다. 우연히 본 뱅앤 올롭슨의 스피커는 아름다운 인테리어 작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멋졌다. 그래서 만일 대학원을 간다면 산업 디자인과를 가려고 계획만 세우던 와중에 운 좋게 취직이 된 것이다. 지금 다니는 회사의 제품도 디자인에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유럽이나 일본 브랜드를 보면 성능은 좀 떨어져도 구매욕을 자극하는 디자인이다. 그런데 왜 한국 제품은 예쁘지가 않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묘한 성능 향상을 고집할 시간에 차라리 쓰고 보는 사람이 기분 좋도록 예쁘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권사원의 손은 이미 산업디자인 대학원 홈페이지를 뒤적거리고 있다. 미대생들만 가는 건 아닌지 검색해 본다. 포트폴리오 같은 거창한 입학 절차가 있는지 살펴본다. 눈에 몇 가지 문구가 들어온다. 미대 아닌 타 학과 지원 가능. 포트폴리오 필요 없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다. 키보드에 올린 손가락 움직임이 빨라진다. 예전에 쓰던 자기소개서에 글을 덧붙여 이어간다. 회사 경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쓰는 자기소개서는 다르다. 몸이 건조하고 딱딱한 이메일만 써버릇해서 글의 감정과 진심을 담아내기가 어렵다. 손이 좀 풀리고 나니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하는 이유와 절실한 감정을 담을 수 있다. 권서원은 무언가에 홀린 것 마냥 써내려간다.
글을 마무리 짓고 잘못된 곳은 없는지 살펴본 후 주저없이 지원서를 첨부한다. 제출, 클릭. 너무 급하게 하는 건가? 아니다. 기회는 언제 또 올지 모른다. 이 다음은 합격하고 나서 생각하자. 2달 뒤 권사원은 대학원 서류에 합격했고 면접까지 통과했다. 신기하게도 온갖 정성과 노력을 퍼부으면 결과가 별로다. 기대 없이 하면 결과가 좋다. 대학원에서도 대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보다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 눈치였다. 이제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 남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 우리 회사를 위하여, 우리 사업부를 위하여, 우리 팀을 위하여. 회식 때마다 외친 위하여만 수백 번이다. 그렇게 회사를 위한다고 외치던 그때는 진심이었던가? 김 부장이 아직까지 팀장으로 있었다면 아무 고민 없이 바로 때려치웠을 것이다. 나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주고 모두에게 합리적인 최 이사님, 친동생처럼 챙겨준 송 과장님, 이 두 분에게 가장 죄송하다. 복지와 연봉과 약간의 명예까지 주는 남들이 못 들어가서 안달인 이 대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것인가. 대학원 졸업해봤자 어차피 또 직장에 취직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생활의 반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을 나이 50, 60이 될 때까지 하기는 싫다.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으로 살기는 싫다. 대학원 졸업 후를 상상해보면 재취업 시장이 눈앞에 그려진다. 또다시 부품이 된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인생의 가치관이자 신념, 그리고 자기 만족에 관한 것이다. 권사원은 이사가 된 최 부장을 찾아간다. 이사실로 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하다. 지금이라도 뒤돌아서 자리로 돌아갈까? 계속 이사님 방으로 갈까? 공장 발령을 받았던 김 부장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그날 날씨가 참 좋았다. 오늘도 기온은 낮지만 햇살은 따뜻하다. 그때도 김 부장의 그림자는 쭉 뻗어 있었다. 밖에서 들이치는 햇볕에 나의 그림자 역시 사무실 저 멀리까지 뻗어 있다. 방 앞에 도착한다. 사무실 저편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돌아본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뱉는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팔을 들어 올린다. 손가락을 구부린다. 잠시 멈춘다. 팔을 내린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뜬다. 다시 팔을 들어 올린다. 검지와 중지를 구부려 문을 두드린다. 똑똑똑. 세상을 향해 하는 노크다. 안녕하세요, 최 부장님. 아, 이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어서 앉아. 감사합니다. 면담 좀 드렸으면 해서요. 무슨 일인데? 저 퇴사하려고 합니다. 몇 초간 침묵이 이어진다. 아, 그래? 갑작스러워서 잠시 당황했네. 무슨 일이야? 혹시 이번 진급 문제가 퇴사에 영향을 끼쳤을까? 퇴사 이유 묻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사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대학원에 가려고요. 대학원? 아, 그렇군. 권사원 성격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뜻일 테고, 이미 고심해서 결정한 일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 네, 사원인 저한테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건 권사원이 잘했으니까 그런 거지. 개인적으로는 권사원 같은 팀원과 더 일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이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래, 물어봐. 권사원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조심스러운 얘기를 꺼낸다. 어떻게 임원이 되신 거예요? 음? 허,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임원이 된 걸까?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임원 될 생각이 별로 없었어. 내가 그렇게 조직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묵묵히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네. 사실, 김 부장이 퇴사할 땐 나도 좀 힘들었어. 김 부장님처럼 애사심 강하고 회사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공장 발령 나서 나가는 거 보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회사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그런데 뭐 별수가 있나. 수십 년 하던 일을 놓을 순 없더라고.
다행히 팀원들이 잘 따라주고 전무님, 상무님도 믿어주시고 그러니 나도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고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권사원은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임원이 되시니까 어떠세요? 임원이 계약직인 건 알지? 네, 1년마다 계약한다고 들었어요. 부장 직급으로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뭐, 임원 한번 해보고 짧게 끝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 매년 10월쯤 되면 재계약 시즌인데, 그때가 되면 불안하겠지. 아니, 사실은 벌써 불안해. 임원은 그야말로 모든 책임을 안고 가거든. 해당 사업부에서 뭐 하나만 잘못돼도 바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게 현실이지. 매년 성과를 내야 하고 매년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하고 지금 상무님이 나 신입사원 때 대리였던 거 알아? 아, 그래요? 세월 진짜 빠르지? 상무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셔. 직급이 올라가도 늘 한결같으신 분이야. 오랫동안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배운 것 같아. 줄 서는데 목을 매는 사람들은 결국 중도 하차하게 돼 있어. 그리고 임원이 대단히 특출한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꾸준히 자기 업무 열심히 하면서 본보기가 되고 동료나 선후배들과 그때그때 과제들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 결국 되는 게 아닐까 싶네. 다른 회사는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임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회사는 지금의 상무님이 그걸 좀 바꿔놓으신 것 같아. 상무님 대단하시네요. 제가 퇴사를 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원들의 꿈이라는 임원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하하하, 임원이 뭐 별거 있나? 밖에 나가면 그냥 동네 아저씨야. 권사원은 정중히 인사를 하고 방을 나온다. 올 때와 같은 복도를 걷는다. 같은 길을 걷는데 발걸음은 다르다. 자리로 돌아가는 걸음의 무게가 몹시도 가볍다. 퇴근길이다. 권사원은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가는 송 과장을 뛰어서 따라간다. 송 과장님, 권사원,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 인가가 났대요. 그래서인지 시세가 좀 올랐어요. 잘 됐다. 잘 된 거야. 송 과장님 덕분에 잘 샀어요. 감사해요. 혹시 김 부장님이 조합장은 아니지? 하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권사원은 멈칫하더니 빠르게 용건을 내뱉는다. 저 그리고 퇴사하기로 했어요. 뭐, 진짜? 갑자기? 네, 그렇게 됐어요. 에이, 이거 아쉽네. 회사가 유능한 인재를 놓쳤어. 송 과장님이 회사 일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많이 챙겨주셨는데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미안한 감정 절대 가지지 마. 어디 갈 때는 정했고? 아, 이직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원 가려고요. 입학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여행하면서 좀 쉬고요. 그래, 그동안 일도 많았는데 쉬는 것도 필요하지. 근데 아쉽네. 권사원은 뭐든 잘할 거야. 자주 연락하자고. 송 과장님, 저 악수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래. 권사원은 송 과장의 손을 꼭 쥔다. 따뜻하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대리는 인스타를 뒤적인다. 고등학교 친구 버버림에는 오늘도 자동차 사진과 호텔에서 밥 먹은 사진을 올렸다. 가끔 대리석으로 뒤덮인 집 사진도 올라온다. 가장 최근에 올린 집 사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보드카 사진이다. 사진 밑에는 더 이상 재밌는 게 없다라고 쓰여 있다. 허세 부리기는 호텔에서 먹은 코스 요리 사진에는 좋아요가 수천 개 달려 있다. 사진 밑에는 더 이상 먹고 싶은 게 없다라고 쓰여 있다. 잘난 척 하기는. 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야? 남들 못 가지고 못 먹어서 안달인데. 잠시 후 고등학교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 하나가 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빈소 땡땡, 별세일 땡땡, 발인일 땡땡. 이게 뭐지? 이름을 보니 버버리맨이다. 버버리맨?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속에 버버리맨? 버버리맨이 죽었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장례식장으로 간다. 장례식장 로비 중앙에 있는 모니터에서 버버리맨의 이름을 찾는다. 진짜 그의 이름이 있다. 성큼성큼 빈소 쪽으로 간다. 그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보인다. 평상시에 잘 웃지 않던 그가
사진 속에서만큼은 웃고 있다. 절을 2번 한다. 사진 속 그의 눈을 잠시 쳐다본다. 자기는 버버리의 패딩이 별로라고 말하던 무덤덤한 말투가 생각난다.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나지도 않는다.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다. 식사하는 쪽으로 가니 친구들 몇 명이 앉아 있다. 나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지도 않는다. 어떻게 된 건데? 버버리맨과 자주 만나던 친구가 대답한다. 자살이래. 뭐? 왜? 전부터 우울하다고 한동안 약을 먹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안 먹는다고 그랬었거든.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어. 무슨 다른 문제 있었던 건 아니고? 걔가 무슨 문제가 있겠냐. 다 가진 애가. 근데 왜 그랬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재미없다고 자주 그랬어. 맨날 최고로 좋은 데 가서 먹고, 최고로 좋은 집 살고, 최고로 좋은 차 타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매일 그러면 재미가 있겠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표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뭐 그랬나 봐. 나도 잘 모르겠어. 친구는 소주를 한 번에 입에 털어넣는다. 정대리도 연거푸 소주를 들이켠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대리는 머리가 하얗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 정대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다 가진 놈이었는데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러웠다. 질투했다.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놈이라서 제일 가까웠던 놈이라서 더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놈의 인스타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또 보고 그랬는데 내가 그놈을 제대로 알긴 알았던 걸까?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처럼 부족한 놈이나 힘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잘 모르겠다. 송 과장이 기차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행복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지 말라고. 도덕 교과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심 그렇게 비웃었다. 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어때서? 옆에 놈이랑 비교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괴로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순서 없이 튀어나오른다. 정대리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집 나간 와이프, 자살한 친구. 정대리는 최 이사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며칠 휴가를 쓰겠다고 했다. 흔쾌히 허락을 받았다. 정대리는 먹고 자고를 반복했다. 밖에 나가지도 않았다. 딱히 고뇌에 빠지거나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한 건 아니다. 그냥 가만히 집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다. 얼룩투성이인 머릿속을 조용히 청소기로 돌리는 것 같다. 3분 카레를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찬밥 위에 붓는다. 숟가락을 밥에 찌른다. 푹푹 위아래로 찔러가며 섞는다. 밥이 딱딱해서 잘 섞이지 않는다. 버버리맨이 떠오른다.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 색채 없는 말투, 눈두덩이에 머물러 있던 눈물이 이제야 흘러 나온다. 처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인생 철학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니다. 엄청난 잘못을 뉘우친 것도 아니다. 뭘 살까? 뭘 먹을까? 어딜 갈까? 무얼 자랑할까? 이런 게 생각의 전부였는데 왜 사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낯설다. 문득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널 때 누가 나를 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323페이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정대리의 전세 만기일이 다가온다.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 거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같은 단지의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그 사이 1억이 올랐다. 더 이상 대출은 불가능하다. 별 수가 없다. 이제는 월세로 가야 한다. 차라리 잘 됐다. 매달 대출 이자 내는 것도 지겹다. 옮길 집을 알아봐야 한다. 네이버 지도로 서울을 뒤적거린다. 예전에 권사원이 샀다는 집을 본다. 전세, 반전세, 월세 다 있다. 연식이 있어서 그런지 월세 시세가 낮은 편이다. 부동산 중개소에 가본다. 친절한 사장님이 매물을 설명해 주신다.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지 않아서 제일 저렴한 매물이라고 한다. 정대리는 바로 계약금을 건다. 일주일 뒤 다시 부동산에 간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월세 계약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정대리가 사무실을 휘휘 둘러보니 어딘가 익숙한 옆모습의 아저씨가 소파에 앉아있다. 김 부장이다. 고개를 돌려 모른 척하고 싶지만 이미 같은 공간에 있다. 자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김 부장님, 우와, 여기서 만나네? 김 부장이 손을 내민다. 김 부장 손을 잡는다. 거칠다. 굳은 살이 느껴진다. 자세히 보니 얼굴도 많이 그을었다. 회사에서 보던 멀끔하고 광나던 김 부장이 아니다. 정대리 잘 살고 있어? 네네, 뭐, 그저 그렇습니다. 김 부장님은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나 사업해. 최 부장하고 상무, 그 자식들 잘 사나? 무슨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물어볼 정도까지는 아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표정이 안 좋아진다. 팔꿈치를 책상에 대고 고개를 숙여 이마를 손에 갖다 댄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 부장님은 이사로 승진하셨어요. 뭐? 그 자식이? 이야, 최 부장이 이사라니. 허허. 그때 그거 알아? 그 자식들이 나 잘 될까 봐. 아유, 네? 아니야, 아니야. 회사 사람들이 뭐, 나 뭐 하는지 안 궁금해해? 아, 네. 아무도 안 물어보던데요. 내가 밖에서 더 잘 나갈까 봐 그런 거겠지 뭐. 엄청 잘 살고 있다고 전해줘. 우하하하하. 부동산 사장님이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한다. 여보, 그만해. 다행이다. 김 부장은 그대로다. 별로 재밌지도 않은데 혼자 말하고 혼자 웃는 모습. 회사에서 잘리고 충격받아서 잘못됐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건 아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다. 변하지 않아서 문제도 있다. 결혼했는데 왜 18평으로 가냐고 꼬치꼬치 묻는다. 남의 사생활 캐는 집요함과 열정도 그대로다. 평소 24평에서는 살아야 하지 않냐고 했다. 최소. 그놈의 오지랖, 별거 중이라고 말할까 하다가 주말 부부라고 얼버무렸다. 정대리는 24평 전세에서 18평 월세로 이사한다. 방은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거실도 작아진다. 드레스룸도 없어진다. 살던 집을 둘러본다. 붙박이장과 신발장은 가득 차 있다. 제일 작은 방은 창고처럼 쓰고 있다. 거기도 가득 차 있다. 언제, 왜 이런 것들을 사다 날랐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참에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 옷과 짐꾸러미 속에 파묻혀 살 것 같다. 옷방에서 안 입는 옷들을 꺼내본다. 와, 이건 언제 산 거지? 이 스웨터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입은 거잖아. 땡땡이 티셔츠, 꽃무늬, 남방 이런 걸 왜 샀지? 뭘 이렇게 많이 샀는지 끝이 없다. 안 입는 옷을 전부 꺼내니 거실에 수북하게 산이 쌓인다. 쇼핑 괴물아! 라고 소리치던 와이프의 모습이 떠오른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나씩 펼쳐서 사진을 찍는다. 얼마에 샀는지 기억도 안 난다. 대충 가격을 정한다. 당근 마켓에 올린다. 상태 좋음, 한 번 입은 직거래 선호, 사이즈 100. 냉장고 정리도 한다. 언제 넣어놨는지도 모르는 반찬들이 가득하다. 다 버린다. 분리수거도 한다. 아무렇게나 엉켜있던 플라스틱, 박스, 종이, 병들을 분류해서 정리한다. 비우자 이제. 띵동. 누구세요? 나다. 왔나? 동생 정장이 왔다.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이야, 집 좋네. 네 처음이가. 그럼 처음이지. 네가 초대나 한번 했나? 미안타. 원래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다 하고 나 술 먹었나? 술은 무슨 술? 집 정리 중이었다. 나도 좀 제대로 살아볼라고. 내가 그동안 좀 미쳤었나갑다. 정신 차린 나갑네. 아이고, 갑자기 와. 와이프도 도망가고 차도 없고 대출은 잔뜩 있고 통장은 맨날 간당간당하고 회사 9년째 다니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네. 좀 도와줄까? 됐다. 네가 뭘 도와줄 낀데. 당장 적금 들어라. 네 월급 절반 무조건 넣고 자동이체로. 월급의 반? 적금하고 이자 나가고 하면 얼마 안 남는데. 그럼 난 뭐 먹고 살라고? 뭐 먹고 살긴 아껴야지. 김밥 천국 가서 1,500원짜리 야채김밥 먹고 물 3잔 마시면 배부르다 아이가. 그런 거 작은 것부터 아껴야 된다. 사람답게는 살아야 할 거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게 뭔데? 꼭 밥은 10,000원짜리 먹어야 되나? 대출 짠뜩이라면서 이자도 매달 나갈 거 아이가? 네 통신비는 얼마 나오는데? 10만 원. 10만 원? 그것부터 줄여라. 네 무제한 쓰제? 오, 바꿔라 당장. 절반짜리로. 데이터 다 쓸까봐 불안한 거 싫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와이파이 골라 잡아 쓰라. 나도 그리 한다. 참, 니도 피곤하게 산다. 니 통장에 얼마 있는데? 나 5천만 원 있다. 니보다 많지? 이래도 내가 피곤해 보이나? 나 억수로 여유롭다. 언제 그리 모았노? 니처럼 쇼핑 안 하고 비싼 거 안 추먹고 좀에만 아껴 살면 된다. 정장은 거실에 쌓여있는 옷들을 한심한 듯이 내려다본다. 저거 다 버릴라고? 팔라고 좀 가져갈래? 옷은 내 거, 모자는 안 써보자. 정장이 모자를 쓴다. 와, 억수로 크네. 네 옛날에 친구들이 머리 크다고 울산바위라고 놀렸지. 맞네, 울산바위. 네 울산바위가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하나? 울산바위가 울산에 있지. 어디 있는데? 그거 설악산에 있다. 강원도 설악산 이 무식한 놈아. 아는 척 좀 그만해라. 네이버 찾아봐라 지금. 됐고 저기 있는 신발들도 다 팔아치우라. 내가 알아서 한다. 언니는 연락 없나? 없다. 그럼 네가 먼저 해봐라. 딸기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서 얘기 좀 하자 해라.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먼저 연락을 할 건데. 그냥 인스타로 몰래 몰래 보고 있다. 동생은 한숨을 푹 쉰다.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돈 아껴 쓰고 알겠나? 엄마처럼 말하지 마라. 입술은 다 트즈 같고 그게 뭐고? 내가 한다이. 반찬 고맙다. 동생 정장은 궁시렁거리며 나간다. 말투가 어머니랑 점점 비슷해져 간다. 저 철없는 게 언제 5천만 원을 모았지? 회사 다닌 지 3년 됐나? 세상 물정 모르는 응성박쥐가 달라 보인다. 일주일 뒤 당근마켓에 올려놓은 옷과 신발들을 거의 다 팔았다. 꽤 짭짤하다. 어렵게 추천받아서 산 신발들 중에는 웃돈을 주고 판 것도 있다. 왠지 모르게 사업하는 기분이 든다. 옷 좋아하는 내가 옷 장사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텐데. 와이프와는 별거 상태다. 연락을 안 한 지도 1년이 넘었다. 와이프의 SNS를 몰래 보며 안부를 확인해 왔는데 요즘에는 올라오는 사진이 없다. 곧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에는 와이프의 짐들이 잔뜩 쌓여 있다. 이대로 들고 가야 하나? 어떻게 할까? 어떡하지? 전화를 걸기로 결심한다. 절대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사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는 거다. 단축번호 1번. 이사도 해야 하고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본다. 아, 없는 번호다. 카페로 직접 찾아간다. 그 자리에 카페는 없고 텐동집이 있다. 텐동집에 들어간다. 곱창집 못지않게 기름 냄새가 잔뜩이나 묻어 있다. 모두들 바에 앉아 먹고 있다. 스페셜 된동 하나요? 그런데 여기 있던 카페는 어디 갔어요? 장사 잘 안 돼서 문 닫은 것 같은데요? 옆에 큰 카페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먹고 밖으로 나간다. 옆 건물의 8층 건물 전체를 쓰는 프랜차이즈 사업 겸 대형 카페가 보인다. 추리닝에 스랩바를 신은 중년의 아저씨가 1,500원짜리 커피를 들고 건물로 들어간다. 건물 이름이 NP 빌딩이다. 통쾌하면서도 씁쓸하다. 그래도 내 와이프인데 불쌍하다. 장모님 집에 있을 것 같다. 선물이라도 사들고 가서 화해할까? 귀걸이, 목걸이, 패딩? 백화점으로 간다. 여성 의류 매장층으로 가는 길에 남성 의류 매장부터 둘러보기로 한다. 남자가 남자 매장 먼저 가는 것은 당연하다. 예전에 산 옷들이 가장 멋있고 세련된 옷인 줄 알았는데 더 멋있고 더 세련된 옷들이 가득 걸려 있다. 다 사고 싶다. 이미 정리해서 잔뜩 팔았는데 그래도 사고 싶다. 사면 살수록 더 사고 싶다. 매장들을 하나씩 둘러본다. 차르르 흘러내리는 코트를 입은 마네킹이 여기로 와보라고 손짓한다. 여기 네 옷이 있다고. 이게 바로 네 옷이라고.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미리 입고 있다고. 그 코트를 다른 남자가 입어보고 있다. 정대리보다
키도 작고 배도 불룩한 남자다. 이제는 정대리가 입어볼 차례다. 저 남자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 무슨 옷이든 다 소화해내는 나를 따라올 자가 있으랴. 사야겠다. 이 코트는 나와 맺어질 운명이다. 이 코트를 입음으로써 남과 구분되는 나만의 희소같이. 아, 그런데 송 과장님이 뭐라고 했더라? 그저 원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던가? 원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다. 이건 집에 있는 코트와는 다르다. 나의 쇼핑에는 철학이 있다. 나만의 기준이 있다.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다. 절대 충동 구매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사면 아주 잘 입을 것이고 아주 행복할 것이다. 얼마예요? 109만 원입니다. 결정의 순간이다. 이 결정에 따라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가 결정된다. 그런데 내가 백화점에 왜 왔지? 뭘 사러 왔지? 정대리는 갑자기 아득해진다. 카드를 주고 물건을 받는 강렬한 이 자극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인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다. 매달 수천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니다. SNS에는 나보다 화려하고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너무 많다. 나는 애매하고 어중간하다.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 나는 카드를 쓰고 있었던가? 명품들을 사고 있었던가? 남들보다 행복하지 못해 행복하지 않다. 나의 행복을 보여주지 못해 행복하지 않다. 나의 행복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행복하지 않다. 행복이 뭐지? 행복은 어디서 있는 거지? 어디에 있는 거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안 살게요. 정대리는 코트를 벗는다. 그리고 두 손을 바지 양쪽 주머니에 푹 찔러 넣는다.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방향을 바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다. 딸기 케이크를 하나 산다. 백화점 밖으로 나간다. 정대리는 지하철을 탄다. 제일 좋아하는 좌석 끝자리에 앉는다. 딸기 케이크를 조심스레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다. 눈을 감는다. 덜컹덜컹 소리가 들린다. 아무 생각 없이 몇 정거장을 간다. 지루해서 핸드폰을 본다. 버버리맨의 죽음 이후 한동안 안 들어갔던 친구들 인스타에 들어가 본다. 친구들은 오늘도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를 가고 좋은 차를 타고 활짝 웃고 있다. 그들을 살펴보는 내 표정은 무표정이다. 내 엄지손가락도 무덤덤하게 움직인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아닌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었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주식 앱을 켠다. 8만 전자가 10만 전자가 되어 있기를 기대를 한다. 제길? 아직도 8만 원이다. 비트코인 앱을 켠다. 마이너스 60%다. 꺼버린다. 누구에게나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다는데 내 사다리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다. 올라가는 중이어서 안 보이는 건가? 설마 내려가는 중이어서 안 보이는 건가? 안 돼. 전세를 뒤엎을 한 방이 필요해. 띠링. 그때 문자가 하나 온다. 초역세권 신축, 반값 아파트, 지주택 조합원 선착순 모집, 전매 가능 시세 차익, 반값 50%? 아파트도 세일을 하나? 옷도 30%밖에 할인을 안 하는데 미분양인가? 정대리는 그동안 힘들게 전셋집, 월세집을 구하러 다니던 일이 생각이 난다. 인스타에서 보던 대리석 번쩍이는 신축 아파트도 떠오른다. 통화 버튼을 누른다. 3권에 계속됩니다. 오늘은 2편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3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